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행평가 계획서 이렇게 돼 있고요. 주제가 빈칸으로 돼 있고, 전식과 제도의 정비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공음전, 군인전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기.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요거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뭐 토지 제도나 토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를 대표하는 제도라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수능 같은 데에선 전식과의 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순서까지 다 외워야 하거든요. 검정고시에선 그 정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식과 제도 하면 고려시대 이 정도로 기억해 두셔도 무관할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공음전, 군인전인데 이제 공음전이라는 게 고려에만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토지예요. 이 공음전이 뭐냐면요. 밑에다 좀 빼서 설명을 할게요. 공음전. 공음전은 고위 관리, 고위 관료 요들에게 지급됐던 땅을 얘기해요. 이 땅이 바로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고위 관리다. 그러면 나는 이 아버지가 받았던 공음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 아주 면세, 특별한 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려시대가 굉장히 귀족적 사회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요 귀족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게 공음전이죠. 자, 그러면 고위 관리를 많이 배출한 집안에선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국가 재정에 혼란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땅이 바로 공음전입니다. 공음전. 그리고 군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군인에게 제공됐던 땅이고 또 고려시대의 땅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한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인전. 요거는 한인전이 누구한테 지급됐느냐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아마 문제로 출제되진 않겠지만 보기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땅이니까 기억만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 한인전은 이 한자가 한가롭다, 한가하다 할 때 뜻이에요. 그래서 한가한 사람한테 주는 땅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줬느냐는 지금 해석이 좀 다양한데 하급관리의 자제에게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전쟁 때만 동원되는 군인에게 줬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인전이라는 고려의 토지 제도가 있었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려의 공예품은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짐. 자, 일단 자기가 도자기죠, 도자기. 자,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만들어진 비색의 자기임. 정답은 바로 청자입니다. 청자는 고려시대의 아주 자랑스러운 어떤 형태의 도자기이기 때문에 고려청자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아요. 이 청자가 시험 문제에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청자 이렇게 외워서 붙여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3번,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활구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 거고 돈입니다. 돈. 일종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가치가 높은 화폐였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지금 정확히 모양은 기억 안 나지만 약간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거든요. 요게 이제 아주 고액 화폐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에 있는 거중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고 요건 이제 이 당시의 왕과 그리고 이 거중기를 발명한 사람까지 외워두시면 좋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왕은 정조였고요. 이걸 만든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거중기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지은 성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거중기, 정조, 정약용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쌓았다. 이 정도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4번의 경우에는 신기전인데요. 사극 드라마나 사극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신기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 무기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불 붙여서 발사하는 로켓, 미사일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화차라고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마차 같은 게 있어요. 마차. 여기다가 이제 신기전을 막 꽂아가지고 불 붙이면 이렇게 뿅 하고 발사가 됐던 거기에 장착하는 무기가 바로 신기전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려의 인물은 고려시대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역사 인물 카드고요. 뭐 생물연도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주요 활동에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수행 방법으로 정해상수, 도노점수를 제시했다. 성교일치의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자, 이 승려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승려는 바로 진울스님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승려의 이름을 제대로 못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경우에는 조금 당황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수선사 결사라는 거는요. 이 진울스님이 있었던 당시에 불교계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게 권문세족이거든요. 권문세족. 권문세족 아까 누구였죠? 네, 원나라에 붙어먹은 사람들이죠. 종교계랑 정치계가 결탁을 하게 되면 이제 절대적으로 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수선사 결사 운동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불교계를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자.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정화하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와 진울은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단 계백입니다. 계백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 장군이죠. 백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하신 백제 군인이고, 뭐 계백 장군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싸움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가족들을 다 칼로 베고 전쟁터에 나갔다. 뭐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장군이죠. 신라의 장군이고 계백이 나당 연합군에 맞서서 싸웠다면 김유신은 나당 연합을 추진해서 삼국 통일을 주도한 장군 중에 하나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 하면 이제 세트처럼 따라오는 거는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 청산리 싸움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일제에 맞서서 얻어냈던 큰 승리의 주인공 바로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려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가끔씩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올 수 있는 승려 한 분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원효입니다. 사실 진울 스님보다는 원효 대사, 원효 스님의 출제 빈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신라시대 승려고요. 신라시대 승려. 원효 대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원효 대사 해골물.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내가 지난밤에는 이게 해골물이란 걸 전혀 몰랐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의 업적으로 보기에 등장할 만한 것들은 이제 불교의 대중화. 불교가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즐기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불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원효고요. 그리고 또 나올 만한 키워드는 바로 화쟁입니다. 화쟁. 통합과 대중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사상이 바로 화쟁이에요. 그래서 뭐 대중화, 화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원효 대사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의 법전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조선시대 법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완성했다. 자, 여기서 세조 때 편찬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2호 예병형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됨. 자, 요 뒤에는 안 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서 이제 키워드가 다 나왔습니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정답은 바로 1번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의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선이고요. 조선이고 바로 위대하신 세종대왕 때 나온 책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농사.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 지침서입니다.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수확은 언제 해야 되고 우리 땅에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 지침서가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농서입니다. 농서. 자, 그 다음 3번의 목민심서는 역시 조선이고요. 이걸 지은 사람은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정약용. 나라의 일을 하는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 목민관이라고도 불렀는데 목민관. 이 목민관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쓰신 게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자, 4번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요거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책이고요. 김부식
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요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역사서예요, 역사서. 삼국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를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삼국사기와 아주 헷갈릴 만한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삼국유사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요것도 고려시대 때고요. 고려시대 때고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쓰셨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일단 정조대왕이 써져 있네요. 정조는 조선시대의 왕이죠. 자, 규장각을 운영했고 장영궁을 설치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수원화성 건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원화성 그 세트로 외워두시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정조, 정약용, 그리고 뭘 발명했다? 거중기를 발명했다. 그 거중기로 세운 게 바로 수원화성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대가야 정벌입니다. 대가야 정벌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했던 일이에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수능이나 그 이후에 한국사를 다루는 시험들에서는 대가야를 누가 정벌했고 금관가야를 누가 정벌했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가야라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6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가지고 다 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 검정고시에서는 그냥 요 정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틀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다른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뭐 이건 적기도 민망한 조선의 세종께서 하신 일이죠. 세종.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이건 이제 고려시대 광종의 업적인데요. 광종. 고려시대 때 외워야 할 왕은 정말 몇 명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시험 문제에 공민왕만큼 자주 등장하는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아주 초반의 왕이에요. 고려의 4대에 해당하는 왕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비 안건법입니다. 노비 안건법은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들을 조사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왕권 강화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노비가 됐어요. 막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관리를 보내서 너 이제부터 노비 아니야. 다시 양민으로 평범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 왕에 대한 감사함과 충성심이 솟아날까요? 그리고 왕권이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양민이 되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 재정에도 훨씬 더 플러스가 됐었겠죠. 자, 그 다음 11번이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자, 배경은 청해의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절하였다. 청태종이 침략하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였으나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자, 영화 남한산성이 있었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청나라가 야 이제 무릎 꿇고 우리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너 이제 우리 동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선이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고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나가서 땅바닥에 머리를 막 피날 때까지 부딪히면서 항복을 했던 게 바로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의 방공령인데요. 방공령은 뭐냐면 곡물을 방출하는 걸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것들을 일본 같은 데 가져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긴 배경은 당시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곡물을 마구마구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나라 백성들이 먹을 곡식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내렸던 명령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자, 을미사변은 을미년에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자객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막 이렇게 능욕했던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4번에는 홍경래의 난인데요. 이 홍경래의 난도 역시 조선 때고요. 그리고 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순조. 조선 아주 끝물이죠, 끝물. 이게 그 당시에 세도 정치라고 해서 그 특정 가문들에서 나라의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완전 박살이 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다가 이 홍경래라는 사람이 평안도 지방 사람이에요. 평안도가 어디냐면 대강 아시겠지만
이쪽이 북한이잖아요. 요쪽에 있는 땅이 평안도거든요. 요 아주 위쪽.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국경 사람들이잖아요. 국경 사람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일단 수도에서 굉장히 먼 데다가 또 여기를 이 땅이 척박하고 하니까 막 유배지로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바깥쪽 사람들이 보기에 막 결혼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기 출신 사람들이랑은 친구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묵은 그 차별 대우, 고위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런 서름들이 폭발해서 평안도에 살던 홍경래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만 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난들이랑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요 스토리를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병자호란이 잠깐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자주 나오는 아주 큰 조선시대에 있었던 큰 전쟁의 이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임진왜란. 요건 누가 쳐들어온 거다? 일본이죠, 일본. 왜? 일본이 쳐들어왔던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앞뒤로도 일본은 계속 이제 깔짝깔짝 조선을 넘보고 소란들을 일으켜요. 근데 검정고시에서는 요거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본이 딱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혔구나.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끝나고 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데 요건 방금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청나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주로 나오는 인물, 너무나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순서가 임진왜란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병자호란이다. 그리고 요 두 개, 아주 큰 두 개의 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요 두 개를 양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다? 조선시대다. 요까지는 큰 흐름에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조금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조선의 수취제도는 이네요. 자, 학생이 이제 물어봐요. 뭐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선 영조 때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실시된 수취제도로 1년에 2필 내던 군보를 1필로 줄였습니다. 자, 수취제도에 대한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검정고시에서도 어렵고 수능이나 그 이후 한국사, 공무원 이런 시험에서도 수취제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에서는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조선 영조 때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는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자, 일단 군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따로 장을 마련해가지고 수취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군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역. 내가 농사지어서 내는 게 조세고, 그 다음에 특산물 같은 걸 내는 게 공납, 공물 이렇게 부르고, 또 내가 가서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를 역이라고 불러요. 역. 그 중에 군사에 동원되는 거.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군대를 갔어야 했어요. 그게 군역인데 모든 농민이 매년 군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 좀 인력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가 군대를 가면 B는 군대를 안 가고 그 대신에 군포라는 거를 옷감 같은 건데 그거를 지어서 나라에 납부를 하면 그때 이제 군역이 면제가 됐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1년에 2필씩 내야 됐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된다 하니까 1필로 줄여준 제도가 바로 균역법입니다. 만약에 수취제도를 처음 공부하신다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를 훨씬 더 빠삭하게 보시고 마지막 정도에 이런 좀 헷갈리고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것들을 마지막에 몰아서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제가 아까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취제도는 전시과라고 했었죠. 전시과 하면은 고려가 나와야 되고 과전법은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토지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에요. 제가 요거는 그 수취제도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은 고구려 때 시행됐던 구휼 정책입니다. 구휼.
구휼이란 건 뭐냐면요. 구조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나라에서 보살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막 흉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백성들 당장 먹고 살 거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구휼입니다. 구휼. 이 진대법은 뭐냐면요.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겁니다. 봄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미리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갚으세요라고 하는 구휼 정책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자, 그다음 4번 호패법은요. 요건 이제 조선시대 때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호패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주민등록증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모든 18세 이상의 남녀가 갖게 된 건 아니고 16세 이상 남자, 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가 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구고 직업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수취제도의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이게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거면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